네, 북한의 인민군 정규군 이 창설일을 맞아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기념일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함대함 미사일과 고속정을 공개를 하고 김정은의 창관 사실을 보도하게 됐습니다. 홍영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님과 함께 남북관계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통 인민군 창건일은 4월 달에 시행이 돼서 뭐 그때 맞춰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 많이 이런 보도도 전해드렸었는데 2월 달에 있었다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듣기로는. 예, 뭐 본래는 2월 8일이 건군절이라 그래서 1948년 2월 8일 날 북한군이 이제 창건될 날이죠. 근데 1978년부터 77년까지는 2월 8일을 건군절로 지내왔는데 78년에 갑자기 김일성이 그 항일 유격대를 조직한 1930년대에 그 4월 25일 이날을 창건일 건군절로 이제 바꿔서 그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78년부터 이제 벌써 38년이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져 왔지만 옛날에는 2월 8일이 본래 그 건군절이었죠. 그래서 근데 금년 들어와서 이제 이날을 이제 오늘을 새로 이제 기념하게 이제 되는 것은 아무래도 48년 바로 이후에 6.25 전쟁이 있었고 6.25 때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니까 미국에 대한 경계심을 더 드높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항일 유격 때는 일본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 김일성이. 근데 일본보다 미국을 더 주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올해부터 이걸 기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빨치산 만들었던 것들을 기념을 하다가 이제는 정규군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대미 어떤 압박을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막 바꿔도 창건일 의미를 바꿔도 내부적으로 군부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은 이제 28조를 더 선호합니다. 군인들은요? 정규군이 창설됐기 때문에. 그렇죠. 정규군이 됐고 78년 이전까지 그야말로 28조 날은 군인들에겐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정규군이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일이가 오진우 무력부장 당시에 이 창군일을 바꿔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북한군의 양상이 거의 그 32년 4월 25일 빨치산 조직하던 게릴라 수준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막말로 북한 군인들은 지금 인민군은 팔로군보다 못하다. 이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자기 시대에 들어와서 이걸 다시 정규군으로 어떻게 좀 부활시키고 업그레이드하자 이런 목적으로 이번에 28조를 다시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과거에 대한 꼬리 자르기라도 보고 또 북한군을 해군, 공군, 이 기술 집약적인 군대로 변화시켜서 군대의 질을 높이고 그래서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항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왜 북한군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빨치산의 후예냐, 우리는 정규군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갖고 오히려 정상화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밝힐 수가 있군요. 자, 뭐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관도 하고 여러 가지 무게도 공개를 했는데 의미 있는 무기 공개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함대함 미사일을 이제 새로운 걸 개발해서 내놨는데 사거리가 130km나 되기 때문에 뭐 서해 5도 그 지역뿐 아니라 경기만까지 이르는 꽤 중거리의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작년에 100발 이상의 미사일 실험했지만 함대함 미사일은 전혀 안 했고 요번에 이제 함대함 미사일을 하면서 신형 미사일 고속함까지도 이제 새로 선보였어요. 근데 이게 스텔스 기능이 있다라고 여겨졌는데 우리 군에서는 스텔스 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우리한테 심각한 거는 우리가 그 미사일이나 유도탄의 그 정확도는 우리가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들은 이제 양적으로 그 해안포 같은 게 많고 그래가지고 양적으로는 우리를 많이 공격했지만 원거리에서 정확하게 파괴하는 거는 우리가 훨씬 앞섰었는데 이번에 130km나 날아가는 함대함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이게 또 약 5m 높이를 아주 낮게 수면에 거의 근접해서 날라서 15m 정도로 날라서 저 명중할 그 적중어 표적에 가까이 가서는 5m 정도로 오히려 더 낮게 깔려가지고 표적을 맞추기 때문에 레이더에 안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제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될 그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북한이 뭐 핵실험도 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하면서 사거리를 계속 늘리고 있고 뭐 김정은은
인민들 허리띠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함대함 미사일 로켓 개발에는 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게 지금 조지 워싱턴 핵 항모가 결국 우리 키리졸브 훈련 때 가끔 들어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잠수함을 통한 오래 발사로 이제 섬에다가 명중시키는 걸 했는데 이것도 결국 핵 항모를 타겟으로 한 거고 이번에 이 함대함 미사일 역시 핵 항모를 겨냥하는 겁니다. 높이가 이제 15m로 날아가면 딱 핵 항모의 심장부를 겨냥하는 이런 무기인데 북한이 이런 걸 이 시점에서 자꾸 이렇게 과시하는 것은 결국 키리졸브 훈련을 겨냥해서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고 또한 이제 김정은의 아마 5월에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해서 어떤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지원, 비행기나 잠수함이나 저런 로켓 같은 것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아서 또 이제 러시아도 이제 북한 뭐 베트남과 같이 합동훈련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미 합동훈련에 대비하는 러시아가 북한을 새로운 그 전략적 교두보로 해서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는데 김정은이 뭔가 러시아의 점수를 따기 위한 그런 일환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우리의 한미 군사훈련과 상관없이 북한은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자신들도 러시아나 다른 동맹국들과 군사훈련을 추가로 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크네요. 그렇죠. 올해 또 러시아 총참모장이 발표하기를 북한하고 합동 연합훈련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은 지금 한반도 정세 자체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하고 중국은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됐지만 동맹 관계고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군사협력 관계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군사협력 분야가 이제 같이 연합훈련도 한다 이렇게까지 되니까 또 러시아하고 중국은 아주 뭐 찰떡궁합처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한반도 정세가 거의 한미일 대 북중러 이 대립구도 비슷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또 사드 배치 가지고 중국 국방부장은 지금 뭐 우리 중국의 국익에 해친다 그러고 미국 부장관은 간밤에 또 이걸 사드를 포함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는 북한을 겨냥한 거지 중국은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점점 더 한반도에서 냉전 비슷한 구도로 자꾸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이게 잘 되지 않아서 결국 북한이 핵실험이라도 하면 이 한반도 주변에 마치 냉전이 재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상당히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배치되는 게 윤병세 외무장관은 지금 독일 미넨에서 북한을 제외한 6자국 당사국들의 공조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와 봤을 때는 좀 상황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이 육자회담의 분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뭐 기본적인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육자회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시간 벌기의 목적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육자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를 실현한다. 이것은 뭐 삼총 동자도 믿기 어려운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으로서는 어떻게든 자간 지금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에 역점을 두면서 그걸로써 이제 리더십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로 나가는데 새로운 동맹을 중국보다는 러시아에 두는데 역시 러시아 자체가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외톨이가 되면서 이런 그 베트남이나 또 몽골이나 이런 다른 주변 국가들을 긁어 모으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뭐 워낙 또 러시아는 이제 육자회담에서 항상 소외된 입장에 있다 보니까 육자회담 기대를 안 하고 북한이 아마 지금은 중국보다는 러시아 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외교 담당자들의 어떤 육자회담에 대한 기대는 사실 너무 좀 미숙하고 상당히 순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그 한반도를 둘러싼 이제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지금 다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태도를 보면 한미일 3자 육자회담 대표가 최근에 동경에서 만났죠. 만나서 하는 얘기가 미국하고 일본이 남북 대화하는 거 뭐 우리는 지지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김 육자회담 대표나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 뭐 또 차관 이런 사람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한반도 비핵화가 남북 대화보다 중요하다.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비핵화를 하려면은 육자회담을 해야 되는데 육자회담 하려면 북한이 자기들은 죽어도 못 하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네. 여러 개를 활동 중지해라, IA 사찰단 복귀시켜라, 미사일 모라토리엄 해라,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중에 다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한두 개는 혹시 할지 모르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거를 안 하면 육자회담 어림도 없다라고 하고 있고 성김 육자회담 대표가 한중일 3국을 돌아다니면서 북한에서는 북한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뭐 강석주도 만나고 김계관도 만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성김 대표는 못 가겠다 그랬고요. 그렇다면 리용호 요번에 그 육자회담 대표죠, 북한에. 그럼 리용호를 베이징으로 보내겠다니 리용호는 급이 안 맞아서 대화하기 싫다.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이 뭔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수세에 몰려야 육자회담이 나오고 남북대화에 나올 텐데 지금 나오는 보도 보면은 북한이 작년에 농사가 잘 돼가지고요. 그렇게 식량 원조 뭐 한 10여만 톤, 20만 톤 하면 그렇게 크게 걱정 없다라고 하고 있고 북중 관계도 지금 조금 좋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남북대화나 육자회담에 그냥 나오겠느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백악관 국가안보전략서도 새로 나왔는데, 5년 만에 나왔는데, 거기도 보면 북한의 핵을 저지하겠다라는 얘기는 없고요. 북한이 핵을 가져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논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북한이 핵 개발을 해서 점점 계속해서 가고 있고, 우라늄 농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 보유는 시간 문제인데, 지금 사실은 한국과 미국이 거의 손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상황은 뭡니까? 1, 2년 뒤에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또다시 정면 대립 국면이에요.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건 그때는 이제 북한이 완전히 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는 굉장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보유를 그냥 놔두는 거 아닌가. 뭔가 적극적으로 정지라도 시켜야 되는데 정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어떤 핵무기 실질적인 보유가 한 1, 2년 안에 가능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일 것 같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일하고 조금 순진한 접근 방식, 그러니까 육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이런 것들은 예전 접근 방식이 될 수 있고 지금은 통용되지 않고 김정은 체제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은 카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뭐 이게 비핵화가 지금 중국의 의지가 강하고 뭐 미국의 의지 또 우리의 의지도 의지는 높지만 새로운 변수가 돌출된 것이 결국 러시아 변수라는 말이죠. 푸틴이 북한을 끌어안으면서 만약에 5월에 김정은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고 그다음에 막대한 어떤 현대적 무기 즉 항공기나 또는 이제 폐철로 처리되는 어떤 잠수함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이나 이런 것을 북한에 넘겨줄 경우 북한은 다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열세 때문에 이 핵 가지고만 떠들었지만 이제 재래식 전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북한은 더욱더 핵 개발을 촉진해 가지고 핵무장을 촉진할 수가 있는데 물론 북한 핵의 실력에 대해서 지금 3차 핵실험까지 갔지만 미국이나 우리가 보는 핵 우려와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는 핵 우려는 조금 이 온도차가 있습니다. 즉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 핵이 그렇게 말하자면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는 않다. 뭐 당장 1톤 미만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 사람들이 어떤 기술적 견제에서 보는 것이지만 북한이 그 분야에 대한 투자나 노력을 보면은 언제 그들이 그 핵이 소형화될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사항은요. 사실 육자회담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이 거의 이제 조금만 한 번만 핵실험도 하면 핵실전 능력 갖는데 여간해서 포기 안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해서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정지. 뭐 진전은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전은 못하더라도 정지는 시켜야 되는데 정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육자회담을 재개하면서 정지를 시키고 육자회담이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일단 북한 핵은 거기서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 그 해결책은 뒤에 찾더라도 일단은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정지조차가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려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지를 시키기 위한 방법, 대안 현실적인 방법은 뭐가 있어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지금 육자회담의 재개 조건을 너무나 높이 북한이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중국이 압박을 하고 미국도 하고 우리도 압박하고 러시아도 다 그런 전제 조건에 대해 일치해서 요구를 하는데도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완화시켜서 일단은 나오게 하면서 정지는 시켜놓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진짜 바라는 게 뭐냐.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미국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공동안을 만들어서 한번 제시를 해봐. 그게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근데 그 마지막 기회를 가져보느냐 안 가져보느냐 이건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남북 대화든 육자회담이든 일단 끌어들여야 성과가 나오는데 대화 자체에 나오질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워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측과 북한의 또 전제 조건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남북 대화가 그럼 이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도 언급한 게 있죠. 회담장에 나와서 논의하자. 이것은 북한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옵션을 준 건데 북한이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라면 구정 때쯤 이산가족 상봉만 한 차례 이루어져도 뭔가 해빙 분위기가 확 오는데 북한이 지금 이게 어중간한 상태에서 지금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즉 강경 모드를 유지하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일단 회담장으로 나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우리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회고록도 상당히 좀 어떤 팩트가 뭔가 제공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데 제 생각에는 그 회고록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 우리 현 정권에게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사실 전 정권이라는 것은 그 자료들을 그야말로 퇴적화시켜서 일정한 기간 후에 공개해야 되는데 미리 공개해버렸으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대남 분야의 그 관계자들이 모두 그야말로 모멸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북한이 경제 의존을 중국에서 벗어나서 남쪽으로 의존을 해야만 지금 체제를 유지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데서 지금 북한이 우물쭈물하면서 앞으로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5월 이전 또 뭐 3월에 이제 군사훈련도 중요하지만 5월 이전 김정은이 모스크바 가기 전까지 어떤 데 역점을 둘지 즉 남북관계 개선에 역점을 둘지 아니면 국제사회로 나가는데 역점을 둘지 이런 것이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남북회담에 안 나오는 원인을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정부가 북한을 지금 믿지를 않잖아요. 그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데 못 믿을 집안이죠. 못 믿게끔 하는 집단인데 그러나 그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 우리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왜 신뢰를 안 하냐? 첫 번째로 우리 정부가 그들이 지금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든 정권만 유지하면 된다라고는 생각으로 정권 유지만큼은 절대로 안 놓겠다는 건데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데 전단 내용에 북한 주민 여러분들 당신들 속고 있습니다. 저 집단으로 봉기해서 김정은을 내쳐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전단이 많습니다. 물론 그거 내용 없는 전단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 단체한테 살포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래도 뿌리잖아요. 그럼 북한이 우리 정부하고 대화를 해서 뭐 합니까? 우리 정부가 아무리 만류를 해도 전단 살포하는 단체가 살포하잖아요. 그럼 북한으로서 우리 정부하고 대화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또 하나는 그들이 우리를 믿게 하려면 과거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몇 번 있었잖아요. 거기서 합의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합의된 내용들이 지금 전혀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물론 북한도 안 지키지만 우리도 지키려는 의지를 별로 우리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는 그 뭐 합의 사항은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지금 그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니까 그들로서는 정상 간의 합의 사항도 정권만 바뀌면 남한에서는 안 지키는데 뭐 회담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들로서는.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전단 살포에 대해서 남북 간에 합의되면 전단 살포를 확실하게 금지하도록 하겠다, 제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이가 제일 바라는 거 북한의 내정 간섭이나 정권이 남한하고 자꾸 교류협력하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진심으로 우리는 북한의 지금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만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대통령이시든 통일부 장관은 진정하게 그거를 안심시켜주면 전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지금으로서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자, 서로 이제 상호 신뢰가 어느 순간 더 추락을 했다 이런 분석이신데 뭐 6일째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도 5.24 조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가 먼저 조금 완화된 제한 조건이나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야 된다는 지적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홍 박사님 지적한 후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이 뭐 신년 그 기자회견이나 또 통일부 장관이나 여러 차례 북한이 뭔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제안들을 저는 내놨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북한이 스스로 내적 논리나 국제사회로 나가는 문제 때문에 뭐가 그 흔들리고 있지. 우리가 뭐 북한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조건들이 불충분하거나 미약해서 북한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북한이 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남북대화 의사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입니다. 이건 분명히 회담장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의지를 여러 차례 어필했는데도 북한은 지금 다른 걸 자꾸 트집 잡는다는 말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뭔가 남북 대화라는 변수를 내적 정치에 활용할 생각이 별로 없지 않는가. 아직도 관망이 끝나지 않고 판단이 미숙하지 않았는가. 혹은 김양곤이나 이런 대남 라인들이 뭔가 좀 혁명화나 비판을 받고 과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도 지금 남북 대화의 작은 장애물이 되지 않느냐 문제지. 우리 측에서 보여줄 만한 건 내놓을 송이는 다 내놓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두 분 말씀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어떤 실질적인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한가 아니면 북한이 다른 꼼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혜로운 그런 대북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